월급은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통장 잔고는 왜 그대로일까요? 물가는 뛰고 집값은 뛰고 내 돈 가치만 녹아내립니다. 은행 예금 이자 3% 물가 상승률 빼면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아파트 갭 투자는 세금의 수리비에 골치 아프고 주식은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누군가는 매달 100만 원씩 한 상품만 꾸준히 모아서 20억을 만들었습니다. 비결은 전 세계 천재들이 대신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 나스닥 100이에요. 오늘 뭘 사야 하는지, 어떻게 사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줄이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창의적인 애들만 모아놓은 영재학교입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죠. 근데 나스닥 100은 뭐냐? 그 학교에서도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 성적 제일 잘 나오고 영향력 큰 애들만 따로 꼽아놓은 반입니다. 순수하게 기술과 혁신으로 돈 버는 기업들만 남긴 거죠. 축구로 치면 메시, 호날두, 손흥민을 한 팀에 몰아넣은 드림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팀이 지면 그게 더 이상하죠. 이 100개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애플이 아이폰 팔아서 번 돈,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벌어들인 수익, 구글이 유튜브 광고로 긁어모은 현금까지 전부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천재들이 밤새워 일한 결과물을 내가 나눠 갖는 구조죠. 내가 코딩을 못해도 반도체 원리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천재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요. 나스닥 100이 뭐냐면요.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100개를 뽑아놓은 목록이에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전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목록 자체를 살 순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100개를 바구니에 담아서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QQQ ETF입니다. QQQ를 한 주만 사면 애플 주주이면서 동시에 구글 주주, 테슬라 주주, 엔비디아 주주가 됩니다. 100개 기업의 지분을 단돈 50만 원대에 한 번에 쥐는 겁니다. 개별 종목 뭐 살지 고민하다 밤새울 필요가 없어요. 바구니째로 들고 가면 됩니다. 나스닥 얘기만 꺼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위험하다고요. 맞습니다. 나스닥은 출렁입니다. 하루에 3% 빠지는 날도 있고 일주일 만에 10% 녹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진짜 위험이 뭘까요? 잠깐 떨어지는 게 위험일까요? 아니면 떨어진 다음에 영원히 못 올라오는 게 위험일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원금을 회복 못하는 상태, 그게 진짜 위험이에요. 그럼 나스닥 역사를 한번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한 달 만에 30% 빠졌고요. 2022년 금리 인상기엔 35%가 증발했습니다. 무서운 숫자죠. 근데 결과는요. 전부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전고점이 뭐냐면 100이었던 게 50으로 반토막 났을 때 그 100이 전고점이에요. 나스닥은 매번 그 100을 다시 넘겼습니다. 예외 없이요. 왜 그럴까요? 나스닥 100에 있는 기업들을 보세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나요? 불황이 오면 검색을 안 하나요? 오히려 더 씁니다. 돈이 없으니까 효율적인 서비스에 더 의존하게 되거든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술 기업들은 위기에 더 강해집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망할 위험이 아닙니다. 우량주를 싸게 살 기회가 자주 온다는 뜻이에요.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수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나스닥 100 목록은 계속 바뀌어요. 잘 나가는 기업은 들어오고 못하는 기업은 밀려나죠. QQQ는 그 목록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강한 놈들 위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꼭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얘기예요. 그때 나스닥 80% 폭락했고 원금 회복하는데 15년 가까이 걸렸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00년의 나스닥과 지금의 나스닥은 이름만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때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회사 이름 뒤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이익은커녕 사업 모델도 없는 회사들이 시가총액 수조 원을 찍었죠. 패치닷컴이라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애완동물 용품 파는 회사였는데 매출보다 광고비가 더 많았어요.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였죠. 그런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당시 나스닥 100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가 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100년 동안 벌어야 지금 주가만큼 된다는 뜻이에요. 실체가 없었습니다. 기대감만 가득했죠. 지금은 어떨까요? 애플의 연간 순이익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이익률은 40%대고요. 구글은 분기마다 수십조 원의 현금을 쏟아냅니다. 실적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어요.
현재 나스닥 100의 PER은 25에서 30배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시장 평균이 15에서 20배 정도인데 기술주는 성장 기대가 크니까 25에서 30배면 정상 범위예요. 거품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근거한 주가입니다. 2000년에는 꿈을 샀지만 지금은 실적을 삽니다. 닷컴 버블을 근거로 나스닥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20년 전 휴대폰 요금이 비쌌으니까 지금도 비쌀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나스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떨어질 때 진짜 무섭거든요. 이해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50% 빠졌고 2020년 코로나 때 한 달 만에 30% 증발했고 2022년 금리 인상기엔 35%가 날아갔습니다. 숫자만 봐도 심장이 쪼그라들죠. 근데요, 2008년 폭락은 5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고 2020년 폭락은 6개월 만에 회복했고 2022년 폭락도 2년 안에 다 메웠어요. 떨어지는 건 무섭지만 버틴 사람은 전부 본전 이상을 찾았습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기술 기업 서비스를 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존하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오프라인 매장 대신 아마존에서 주문하고 비싼 케이블 TV 끊고 넷플릭스 보고 출장 대신 줌 회의를 합니다. 부황일수록 효율적인 기술 서비스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용 장기 투자자라면 하락장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요. 명품 가방이 50% 세일하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밤새 대기하면서까지 사려고 하죠. 근데 주식이 50% 빠지면 도망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수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폭락장이 오면 오히려 신이 납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으니까요.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폭락장입니다. 100만 원으로 10주 사던 걸 15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락장은 위기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자산을 늘리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에 파는 사람에게서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로 부가 이동하는 순간이에요. 나스닥 100 얘기하니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SP500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둘 다 미국 주식인데 뭘 사야 하냐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S&P 500은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담은 거예요.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이 골고루 섞여 있죠. 반면 나스닥 100은 기술주 중심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나스닥 100은 금융회사를 아예 안 넣습니다. 은행, 보험사 이런 거 다 빠져 있어요. 왜냐면 금융주는 금리에 민감하고 성장이 더디거든요. 그걸 걷어내고 순수하게 혁신 기업만 담은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SP500은 방패예요. 안정적이고 덜 출렁입니다. 나스닥 100은 창이에요. 공격력이 강하죠.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지난 10년간 SP500은 연평균 약 10%대 수익률을 냈어요. 나스닥 100은요? 15%가 넘습니다. 5%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1억 원을 20년 넣어둔다고 해볼게요. 연 10%면 약 6억 7천만 원이 돼요. 연 15%라면 16억이 넘습니다. 10억 가까이 차이 나요. 같은 돈, 같은 시간인데 결과가 1억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리의 힘이에요. 대신 나스닥은 변동성이 커요.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보면요. 빠르게 가려면 급행열차를 타야 하잖아요. 변동성은 그 급행열차 티켓값이에요. 더 빠른 자산 증식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 구조를 봐야 해요. 현대 경제는 1등이 다 먹는 구조입니다. 검색은 구글, 스마트폰은 애플, AI는 엔비디아. 승자가 시장을 독식해요. SP500은 500개 기업에 분산되니까 수익이 희석됩니다. 근데 나스닥 100은 상위 빅테크에 자금이 집중돼요. 승자 독식 시대에 더 맞는 그릇인 거죠. 이제 실전입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막상 검색해보면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QQQ, QQQM, TQQQ, 국내 상장 ETF까지 뭘 사야 할지 머리가 아프죠?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부터 봅시다. 대표 상품이 QQQ입니다. 1999년에 출시됐고 하루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역사도 깊고 유동성도 풍부해서 형님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당 가격이 비쌉니다. 한 주에 50만 원이 넘어요. 매달 적립식으로 모으려는 직장인한테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나온 게 QQQM입니다. 2020년에 출시된 동생뻘 상품인데 QQQ랑 담고 있는 종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른 건 두 가지예요. 주당 가격이 절반 수준이라 소액 투자자도 부담 없이 살 수 있고요. 운용보수가 더 저렴합니다. 운용보수는 ETF를 운용하는 회사에 내는 수수료인데 ETF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니까 적을수록 좋죠. QQQ는 연 0.2센트인데 QQQM은 연 0.15%로입니다. 고작 0.5% 차이라고요. 근데 이게 20년, 30년 복리로 굴러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억 원을 연 10% 수익률로 30년 굴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수료 0.2%면 최종 자산이 약 15억 원입니다. 수수료 0.15%이면 약 15억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 0.005%가 30년 뒤에 중형차 값이 되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이 복리를 타면 자동차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면 QQQM이 더 유리합니다. 같은 물건인데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싼 걸 사야죠. 미국 직접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잠깐만요. 대한민국 국민이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한다면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를 먼저 봐야 합니다. TIGER 나스닥 100, ACE 나스닥 100, KBASTAR 나스닥 100, KODX 나스닥 100 TR 같은 상품들이에요. 똑같이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데 한국 증권사에서 만든 거죠. 이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미래에셋의 TIGER와 삼성의 KODX입니다. 둘 다 연 보수가 업계 최저 수준으로 저렴해요. 수수료는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죠. 그럼 뭘 보고 골라야 하냐면요. 배당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TIGER, 미국 나스닥 100이에요. 시가총액 1위 상품이고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사고 팔기 편합니다. 이 상품은 분기마다 배당금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통장에 돈이 꽂히는 맛이 있죠. 배당금으로 치킨 사 먹는 재미를 원하면 이걸 사세요. 반면 KODX 미국 나스닥 TR은 좀 달라요. 이름 뒤에 TR이 붙어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토털 리터, 총 수익이라는 뜻이에요. 배당금을 현금으로 안 주고 운용사가 알아서 다시 주식에 넣어줍니다. 뭐가 좋으냐면요. 배당금 받을 때마다 15.4% 세금이 빠지잖아요. TR은 그게 없어요. 세금 낼 돈까지 재투자되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장기 투자자한테는 이 차이가 꽤 커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금 아끼고 싶으면 KODX TR, 현금 들어오는 재미와 거래 편의성을 원하면 TIGER 고르세요. 둘 다 좋은 상품이에요. 취향 차이입니다. 왜 국내 상장 ETF를 먼저 봐야 하냐면요. 세금 문제입니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수익이 났을 때 25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1억 원 벌었다고 칩시다. 250만 원 빼고 9,750만 원의 22%면 2,145만 원이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손에 쥐는 건 8천만 원이 안 돼요. 열심히 굴렸는데 2천만 원 넘게 국가에 헌납하는 겁니다. 근데 국내 상장 ETF는 다릅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ISA,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에서 사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게다가 미국 주식은 밤에 거래해야 하는데 국내 ETF는 한국 시간 낮에 편하게 사고 팔 수 있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환율이에요. 국내 상장 나스닥 ETF를 보면 상품명 뒤에 H가 붙은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H는 환해지 상품이에요. 달러 환율 변동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H가 없으면 환노출 상품이고요. 뭘 사야 할까요? 환노출을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거든요. 그럼 주가가 빠져도 환율이 올라서 손실을 일부 방어해줍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나스닥이 30% 빠졌는데 달러 환율이 15% 넘게 올라서 실제 손실은 훨씬 적었어요. 환노출 상품은 공짜 보험이 붙어 있는 셈입니다.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수익은 세금 떼고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에요. 1억을 벌어도 세금으로 2천만 원 나가면 8천만 원짜리 수익입니다. 그래서 절세가 중요합니다. 구멍난 양동이에 물 붓는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계좌 3종 세트가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 IRP 이 세 개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을 거의 0원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려요. 이 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200만 원 넘는 수익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에서는 9.9%만 냅니다. 분리과세라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도 안 돼요. 종합소득세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건 진짜 강력해요.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600만 원 넣으면 99만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투자 시작하기도 전에 16.5% 수익률을 깔고 들어가는 셈이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세 이연 효과예요.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 받을 때마다 15.4% 세금을 떼갑니다. 근데 연금저축에서는 안 뗍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전부 재투자되면서 복리로 굴러가요. 20년, 30년 뒤에 이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됩니다.
연금 저축만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 IRP를 더해야 해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연금 저축이랑 합산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추가하면 최대 148.8 5천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매년 150만 원 가까이 공짜로 생기는 셈이죠. 이걸 안 쓰면 손해입니다. 근데 IRP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안전자산 3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해요. 나스닥 100에 올인하고 싶어도 70%까지만 가능합니다. 불편해 보이죠? 근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폭락장이 왔을 때 30%의 안전자산이 멘탈을 지켜줍니다. 100% 다 넣었으면 반토막 났을 상황인데 70%만 넣어놨으니까 반토막이면 35%만 빠지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채권 혼합형 상품을 활용하면 나스닥 비중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돈을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할지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연금 저축 펀드 600만 원 한도를 먼저 채웁니다. 세액 공제 효율이 가장 좋거든요. 2단계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합니다. 900만 원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거죠. 3단계 여유 자금이 더 있으면 ISA 만능 통장을 활용합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3단계 절세 전략만 제대로 실천해도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사람보다 20% 이상 앞서 나갑니다. 같은 수익률이어도 손에 쥐는 돈이 다른 거예요.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절세 계좌 준비 끝났습니다. 상품도 골랐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게 남았어요. 폭락장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싸게 사야 한다는 거. 근데 막상 계좌가 빨간불로 물들면 손이 안 움직입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거든요. 내가 산 다음에 더 떨어지면 어쩌나 이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고객 계좌 수익률을 분석했어요. 가장 수익률이 좋은 그룹이 누구였을까요? 계좌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사망한 고객이었고요. 살아서 열심히 매매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가장 나빴어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다 실패하거든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내고 세금 내고 결국 존버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좀비 전략이에요. 감정을 끄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뉴스 안 봅니다. 전문가 의견 안 들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공포 영상도 무시합니다. 그냥 좀비처럼 삽니다. 목돈이 있어도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나눠서 매수합니다. 시간의 분산이에요. 고점에 몰빵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자산 수량을 늘리는 기회입니다. 이 마인드셋 하나가 경제적 자유의 열쇠예요. 자, 이제 좀비 전략으로 꾸준히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나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해요. 20대, 50대가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이라는 자산이 다르거든요. 20대, 30대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폭락이 와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도 됩니다. 나스닥 100 비중을 80%에서 100%까지 가져가세요. 젊을 때 변동성을 감수해야 나중에 큰 과실을 딸 수 있습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요. 40대는 좀 다릅니다. 공격과 수비를 병행해야 할 시기예요. 나스닥 100을 60% 정도로 잡고 S&P500을 30% 섞습니다. 나머지 10%는 현금이나 채권으로 두세요. 변동성을 조금 낮추면서도 성장의 과실은 계속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50대 이상은 변동성 관리가 핵심이에요. 은퇴가 코앞인데 계좌가 반토막 나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스닥 비중을 40% 이하로 줄이고 배당주와 채권 비중을 높여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리밸런싱이에요. 처음에 나스닥 60%, 채권 40%로 정했다고 해볼게요. 1년 지나니까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금액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비중이 70%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원래 계획보다 위험해진 거예요. 폭락 오면 더 크게 맞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스닥이 올랐다는 건 수익 난 거잖아요. 이때 일부 팔면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도 맞추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이때 나스닥을 일부 팔아서 다시 60%로 맞추는 겁니다. 반대로 폭락해서 50%가 됐다면 더 사서 60%로 채우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나 생일처럼 기억하기 쉬운 날 정해서 하세요. 감정 개입 없이 시스템으로 수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3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 나스닥 100은 단순 주식이 아닙니다. 천재들이 내 돈을 불려주는 시스템이에요. 둘, 절세 계좌 없이 투자하면 구멍난 양동이에 물 붓는 겁니다. 연금 저축, IRP, ISA는 필수예요.
셋, 하락장에서 감정 없이 사는 좀비가 되세요. 오늘 당장 할 일 알려드릴게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하고 나스닥 100 ETF 한 주 사고 매달 자동이체 설정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행하면 됩니다. 20년 뒤 경제적 자유를 이룬 내 모습, 오늘의 실행이 그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나스닥 100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남겨주신 소중한 생각들은 다음 영상의 주제에 깊게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들은 모르는 절세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널리 확산되어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